입학식이 끝난 뒤 배정받은 교실에 들어오고 나서도 복잡한 건 여전했다. 내가 배정받은 반은 A반이었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것쯤은 나도 잘 알고 있었다. 교실에 도착하자마자 다른 학생들은 저마다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 울타리 속에 끼어들 겨를 따윈 없었다. 눈에 띄지 않는 구석자리에 앉은 나는 태블릿을 뒤지며 지금의 상황을 풀어나갈 만한 실마리를 찾아보려는 중이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였다. 136년이라는 현실감 없는 숫자가 와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원래 내 몸과 밖의 몸 사이의 연관성 정도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하며 애를 쓰며 나는 태블릿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들을 뒤졌다. 내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안녕, 또 만났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편의주의적 상황이 아닐까? 나의 곁에 다가온 갈색머리 여학생은 당황하다는 듯 내 옆자리에 가방을 내려놓았다. 반갑게 손을 흔드는 유미에게 나는 오한이 벙벙한 얼굴로 인사를 건넸다. 네가 반배 좀 잘 되게 해달라고 한 게 효과가 있었나 봐. 유미는 상냥하게 그지없는 미소를 띈 채 내게 한 발짝 다가왔다. 뭘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재밌는 거라도 있어? 그게 말이야. 내가 좀 멀리서 학교를 배정받아서 근처에 아는 게 없어서 찾아보고 있었던 거야.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바뀐 몸의 원래 주인은 꽤나 먼 곳에서 이 학교로 배정을 받은 모양이었다. 덕분에 학교에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 보였고 무엇보다도 부모님과 또 떨어져 자취생활을 하기로 한 듯 보였다. 그리고 나는 그 정보를 토대로 그를 흉내내는 수밖에 없었다. 아, 그래서 그렇게 헤매고 있었구나. 뭐 그렇지. 본의 아니게 나의 행동의 당위성이 보여진다. 유미의 눈동자에서 의심의 눈초리 같은 건 지워진 지 오래였다. 순수한 미소만이 그녀의 눈가에 남아있을 뿐. 사실 나도 조금 먼 곳에서 학교를 배정받았거든. 그래서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서로 친하게 지내자. 거부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미소였다. 이미 대답은 정해져 있으니 넌 그 말만 하고 된다고 이야기하는 듯한 순수한 미소였다. 그 뒤로 유미는 항상 나와 붙어 다니게 되었다. 학교에서도 집으로 돌아가는 하굣길에도 그녀는 나와 함께였다. 처음엔 부담스럽기도 했고 다시 원래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유미와 거리를 두려 했지만 오히려 그럴 때마다 나와 유미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혀져만 갔다. 새로운 세계였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많은 것들이 자취를 감추고 새로운 것들이 그 자리를 메운 세상. 그 차이는 자릿수가 다른 두 숫자의 간극만큼이나 벌어져 있으면서도 단지 숫자의 따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가까워 보이기도 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사라졌다는 말밖에는 들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이 세계에서는 자연적인 것들이 모습을 감춘 뒤였다. 농장에서 딴 신선한 과일도, 여름이면 푸른색으로 물들던 과목도, 지겹도록 들려오던 매미들의 울음소리도 이젠 이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었다. 어쨌거나 나는 원래 내 몸으로 돌아갈 방법을 열심히 모색해 보았다. 가끔 잠에서 깨어나던 원래의 나로 돌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그건 희망사항에 불과했다. 그렇게 136이라는 숫자가 137로 바뀔 동안에도 나는 원래의 세계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난 유미 덕분에 새로운 세계에서의 생활에 제법 빠르게 적응해 가고 있었다. 유미는 모든 것이 서툰 나를 의심조차 하지 않은 채 자기 일처럼 도와줬다. 그렇게 유미와 내가 둘도 없는 사이가 된 건 두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었다. 원래의 몸을 되찾아야 하는 생각도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럼에도 내가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던 건 무의식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돌아가야 한다는 무언의 아우성 때문이었다. 정체 모를 무의식의 아우성. 나는 그 무의식의 외침을 언어의 희귀 본능 같은 거라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 와서 묻는 건데 말이야. 갑자기 뭔데? 유미에게 묻고 싶었던 질문 하나가 문득 떠올랐다. 여태껏 궁금했지만 신뢰가 될 것 같아 미처 하지 못한 질문이었는데 왠지 지금이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넌 왜 그렇게 나한테 신경 써줬던 거야? 왜? 혹시 싫었어? 유미는 발걸음 속도를 늦추고는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하긴 이런 미소녀 여학생이 챙겨주는데 싫을 리가 있겠어? 아, 뭐야 그 반응은? 내 믿어지근한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유미는 삐친 척 반대편으로 고개를 틀렸지만 잠시뿐이었다. 유미는 이내 고개를 치켜들더니 인공구름이 떠다니는 하늘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나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다. 그냥 그러고 싶었어.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럼 다른 이유가 필요해? 와닿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나도 유미도 각자 다른 이유로 잠시 생각에 빠진다. 먼저 입을 여는 건 유미 쪽이었다. 원래 가슴이 시키는 일에는 이유가 없는 법이라고. 이번에도 와닿지는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유미다운 이야기였다. 분명 얼마 걷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샌가 사거리 앞에 도착해 있었다. 그럼 내일 봐. 조심해서 들어가고. 사거리 앞에 선 유미는 손을 흔들며 내게 인사를 건넸다. 평소와 같은 인사말 뒤에는 조심하라는 말이 덧붙여졌다. 분명 아까 횡단보도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겠지. 알겠어. 내일 봐. 반대편을 향하는 유미를 바라보며 나도 인사를 건넸다.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휴대폰 태블릿을 꺼내 현재 시각을 확인해 보았다. 오후 4시 반. 아직 해가 지기엔 한참이나 먼 시각이었다. 메신저 화면에는 이메일이 한 통 와 있었다. 30분 전 학교가 마쳤을 때쯤 도착한 이메일이었다. 발신인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어렵지 않게 누가 이 이메일을 보냈는지 알 수 있었다. 이런 이모티콘을 써가며 메일을 보낼 사람이라고 하면 딱 한 명밖에는 없으니까. 사실 메신저 기능을 사용할 일이 극히 제한적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현지네. 내게 메일을 보낸 사람은 나와 같이 오커트부에 속해 있는 후배 현지였다. 아마 지금 동아리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 때문에 메일이 온 거겠지. 메일의 본문에는 몇 가지 사이트에 6월의 주소가 선무되어 있었다.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해도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금세 메일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나타났다. 빠르다. 난 30분이나 지나서 답장을 보냈는데 어떻게 저런 이모티콘을 일일이 넣으면서도 저렇게 빨리 답장을 보낼 수 있는 거지? 놀라운 능력이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다. 태블릿을 도로 주머니 속에 집어넣자 때마침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뀌었다. 길을 건너려다 말고 나는 근처에서 나에게 향하는 듯한 시선을 느끼고는 고개를 돌려 주변에 돌아보았다. 순찰 로봇인가? 아니면 환경 미화 로봇?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주변을 둘러보는 나의 시선이 드론 한 곳에서 멈췄다. 그 순간이었다. 데자뷰처럼 시간이 잠시 멈춰섰던 기분이 또다시 들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나의 시선이 향한 곳. 그곳에는 나를 바라보는 한 소녀가 있었다. 분명 방금 횡단보도에서 마주쳤던 그 소녀가 틀림없었다. 반대편 길목에서 나와 눈이 마주친 소녀는 곧장 고개를 돌리더니 좁은 골목길로 사라졌다. 이번에도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소녀가 사라진 골목길로 발걸음을 돌렸다. 이유는 나도 알 수 없었다.
나를 바라보는 이름조차 모를 그 소녀의 눈빛이 마음에 걸려서였을까? 물론 그게 명확한 이유가 되지 못하리라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었다. 발걸음이 빨라졌다. 나는 어느새 세면부지의 소녀를 뒤쫓고 있었다. 일단 무턱대고 골목길로 들어서긴 했는데 어디로 사라진 거야? 그 소녀는 이미 모습을 감춘 뒤였다. 역시 괜한 짓이려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골목길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한참 동안이나 더 골목길을 살펴보았지만 사라져버린 소녀를 찾기는 역시나 어려운 일이었다. 아스파트와 건물로부터 반사된 폐혈만이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가지 못한 채 내 주변을 맴돌고 있을 뿐 소녀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목덜미에서는 땀줄기가 주르르 흘러내렸다.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골목길을 돌아다니느라 그런지 호흡도 제법 가빠져 있었다. 소녀를 찾는 것은 멈추고는 잠시 숨을 돌렸다. 역시나 괜한 짓이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다. 하지만 횡단보도에서 처음 그 소녀와 마주쳤을 때 나를 바라보던 그녀의 눈동자가 또렷이 기어났다. 내게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다는 듯 흔들리고 있던 소녀의 눈동자. 내가 너무 과한 상상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도 적어도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어쨌거나 결정을 내릴 시간이다. 자, 나는 어떻게 할까? 소녀를 계속 찾아볼까? 아니 집에 갈까? 계속 찾자. 신경 쓰이는데. 역시 이대로 집에 들어가기엔 신경 쓰이는 구석이 너무 많아서였을까? 주머니에서 태블릿을 꺼내 시각을 확인한 나는 다시금 주변을 빙글 돌아보았다. 시선이 느껴졌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주변을 둘러보자 여지껏 느껴지지 않던 인기척이 어렴풋이 느껴졌다. 사람이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거기 누구 있어요? 내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골목길 벽에 부딪혔다.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메아리가 멎고 좁은 골목길에는 잠시 침묵이 감돈다. 누구지? 내가 찾던 그 소녀인가? 반대편에서 들려온 덜커덩하는 소리에 급히 고개를 돌렸다. 방금 내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면 조금 불친절한 대답임이 틀림없었다. 침묵에 잠긴 골목길에서는 분명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정말 내가 찾던 그 소녀인 것일까?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는 소리가 들려온 곳을 향해 조심조심 발을 내디뎠다. 어딘가 익숙한 실루엣이었다. 깜짝이야. 뭐야, 유미, 네가 왜 여기에? 그러는 너는 집에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 그러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유미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서로 한바탕 큰 소리를 내고 났더니 여태껏 맛보지 못한 어색함이 둘 사이를 맴돌고 있었다. 혹시 내 뒤를 밟고 있었던 거야? 아니거든. 그냥 우연히 마주친 거거든. 국어책을 읽는 듯한 연기 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뭐든 잘하는 유미였지만 연기만큼은 영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황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유미의 이마에도 땀이 가득 맺혀 있었다. 부화하니 내가 골목길에 들어섰을 때부터 내 뒤를 밟았던 거구만. 물론 나도 누군지 모를 사람을 찾고 있긴 했지만 어디 가고 있었는데? 그게... 챙겨주는 건 고맙지만 이렇게 미행까지 할 정도의 집착은 아무래도 좀... 이거 얀데레인가 뭔가 하는 초기 증상 아닌가? 길을 잘못 들었나 봐. 아, 그래. 전혀 믿음직스럽지 못한 대답에 나도 전혀 믿음직스럽지 못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유미는 버럭 목소리를 높이며 내게 말했다. 그러는 너는 집에 간대놓고 어디로 가고 있었던 거야?
아까 횡단보도에서 봤던 그 소녀를 뒤쫓고 있었다고 이야기한다면 유미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것도 비밀로 하는 게 좋겠다. 유미에게는 비밀로 해야 할 게 한 가지 더 늘어났다. 늦었는데 빨리 돌아가자. 정말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어째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보다 더 서먹서먹한 분위기였다. 사거리에 도착했을 땐 해가 곧 지려는 듯 하늘은 발그스레한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럼 진짜 내일 봐. 작별 인사치고는 특이한 미사여구가 붙은 말을 유미에게 건네고선 나는 횡단보도를 건너 집으로 향했다. 아직 해가 다 지지도 않았는데 며칠치의 특이한 일들을 오늘 하루에 다 겪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피곤함이 몰려왔다. 하긴 그럴만도 했다. 며칠 동안 해야 할 운동을 오늘 하루에 다 하기도 했으니까. 집에 도착하자 태양의 끝자락만이 하늘에 남아야 오늘이 다 끝나감을 알려주고 있었다. 다음날 교실에 도착했을 땐 유미는 교실 뒤편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자리를 향하였는데 옆에서 유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 좋은 아침. 어제 일은 벌써 새까맣게 잊었는데 유미는 오늘도 하이텐션을 유지하고 있었다. 선배, 오랜만이에요. 그러자 유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현지도 나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어라? 현지 너도 있었네? 여긴 웬일이야? 유미 언니가 이야기할 게 있다고 해서요. 아침부터 이렇게 불러서까지 이야기할 정도라면 중요한 이야기인가? 그럼 전 선배도 봤으니까 이만 가볼게요. 벌써? 이야기할 거 있다고 하지 않았어? 이야기는 이미 다 했어요. 다음 동아리 시간에 봐요, 선배. 무슨 일이지? 현지는 내게 인사를 건네고선 금세 교실 밖으로 걸어나갔다. 나는 자리로 돌아오는 유미에게 방금 전 일의 설명을 요구했다. 무슨 이야기 한 거야? 그건 여자들만의 비밀. 뭐야 그게 유미 너? 뭐 나중에 현지한테 커피라도 한 잔 사주면서 물어보면 말해주지 않을까? 기말고사가 끝나고 여름방학을 앞둔 교실의 시간은 말 그대로 어영부영 흘러간다. 물론 그러는 중에도 생산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유미 같은 학생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나는 평균과 조금 더 가까운 쪽이란 말이지. 어쩌다 보니 학교에서의 일과가 끝나고 벌써 학교의 시간이 되어 있었다. 나는 수업용 태블릿을 캐비닛 속에 넣어두고는 유미를 살펴보았다. 유미는 아직 정리할 게 남았는지 태블릿을 만지다 떼고 있었다. 오늘은 학생회 회의가 있어서. 나의 시선을 눈치챈 유미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먼저 가. 많이 늦을 것 같아. 응 알겠어. 그럼 수고해. 내일 봐. 교실 밖으로 걸어 나온 나는 곧장 집으로 향하는 대신 1학년 C반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혹시나 현지가 교실에 남아있다면 아침에 있었던 일도 물어볼 겸 같이 하교할까 생각하기도 했는데 현지는 이미 먼저 집으로 향한 건지 교실에는 보이지 않았다. 어쩔 수 없지. 왠지 오늘 하굣길은 평소보다 시간이 더디게 흐를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머리 위에서는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고 발밑에서는 후덥지근한 열기가 올라온다.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 여름의 무더위 쪽을 걷는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는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다는 것뿐이었다. 여름방학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앞으로의 진로 계획이라든지 오컬트부에서의 일이라든지 생각해야 할 것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무더위에 잠식된 인간들은 정상적인 사고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법이다. 집으로 돌아가 에어컨 바람을 쐰다면 정신이 좀 들지 않을까. 교복 셔츠를 펄럭이며 횡단보도의 신호를 기다리던 나는 문득 근처에서 느껴지는 소란스러운 김새에 그쪽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지? 건너편 길목에서 들려오는 소리인 것 같았다. 소리가 들려오는 곳에는 서너 명 정도의 사람이 몰려 있었다.
그리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무더위 속에서 잠들어 있던 나의 호기심을 깨우기엔 충분한 수였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말고 나는 사람들이 몰려있던 곳으로 슬그머니 걸어가 보았다. 일렬로 몰려있는 사람들 틈에는 평소에 길거리에서 흔히 보이던 로봇들이 있었다. 평소와는 다른 점이라면 무더기로 모여있던 로봇들의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이리저리 비태대고 있었다는 건 정도?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걸까? 가끔씩 안내 로봇이 고장나는 경우는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단체로 맛이 간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다. 소란의 규모도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다. 중앙관제센터에서 연락을 취하는 인간 한 명을 제외하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제각각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로봇들을 빤히 바라보며 한마디씩을 내뱉을 뿐이었다. 그러고 보니 1년 전 이맘때쯤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던가? 그때는 이런 일에 신경 쓸 겨를도 없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기억이 났다. 정말 로봇이 더위라도 먹는 걸까? 여하튼 이런 무더위 속에서 사람들의 신경을 끈 것 치고는 별일 아니라는 생각과 함께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려 했다. 소란의 틈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길을 걷고 있던 한 여학생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어제 그 여자애? 나는 발걸음을 옮기려다 말고 그 자리에 박힌 듯 멈춰섰다. 바닥을 내바라보며 길을 걷는 소녀의 주변에서는 여름 닿지 않은 서늘함이 느껴졌다. 소녀의 시선은 아래쪽으로 늘어진 짧은 단발머리 칼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지만 어제의 그 시선이 또렷이 떠올렸다. 날 지켜보던 날카로운 시선. 당연하겠지만 그 소란의 현장 속에서 그날을 신경쓰는 사람은 오직 나뿐인 듯했다. 나는 멍하니 소녀가 반대편 길목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때였다. 소녀가 반대편 길목으로 사라지자 제 기능을 되찾은 로봇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시적인 소요가 끝나자 모여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져갔다. 뭐지? 단순히 타이밍상의 문제이며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기엔 어제 일도 그렇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득 머릿속을 맴도는 의문점이 나를 움직였다. 난 소녀가 걸어간 길목을 따라 그녀를 뒤쫓았다. 이번에도 어제와 같은 좁은 골목길이었다. 골목길 한쪽에서 소녀의 뒷모습을 잠깐 발견하고는 속도를 내어보았지만 소녀는 자신의 뒤를 뒤쫓은 나를 수상스럽게 여기기라도 한 건지 내가 뭐라 말할 건넬 틈도 없이 자신도 속도를 올렸다. 왠지 이번이 아니면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열심히 소녀의 뒤를 따라갔다. 물어보는 것이다. 왜 나를 처음 보고선 그렇게 놀란 것이며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방금 있었던 일은 무엇인지. 무더위에 잠식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던 나의 뇌는 어느덧 원래 상태를 되찾은 모양이었다. 소녀가 지나간 골목길에 모퉁이를 돌려는 순간 왓! 무언가가 다리에 걸리는 느낌과 함께 내 몸의 균형을 잃는다. 무기중심 바깥으로 쏠려버린 내 몸은 곧장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쳤다. 곧이어 팔과 딱딱한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고 팔꿈치에서는 욱신거리는 통증이 올라왔다. 아예 아파라. 땅바닥에서 떨어지면서 받은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낸 오른쪽 팔을 부여잡았다.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고 가벼운 타박장 정도인 것 같았다. 몸을 털고 일어나려는데 나의 앞에 누군가가 쓱 모습을 드러냈다. 제가 보이나요? 소녀였다. 내가 그토록 찾아다 헤맸던 그 소녀. 하지만 소녀가 건네는 뜻밖의 물음에 나는 그만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역시 당신은 제가 보였던 거군요. 자신을 빤히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눈치챈 건지 소녀는 그렇게 단정지었다.
내가 몸을 일으키자 소녀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왜 계속 저를 쫓아왔던 거죠? 그거야. 너도 어제는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잖아? 그것도 그렇네요. 납득했다는 듯 소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는 건 정말 다행이었다. 그나저나 당신은 정체가 뭐죠? 응? 정체가 뭐냐니? 어째서 당신은 저를 볼 수 있는 거고. 소녀는 잠시 머뭇대더니 자신도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왜 당신의 눈에서는 죽음이 보이지 않는 거죠? 죽음? 보인다? 아무리 이런 쪽으로 이해심이 넓은 나였지만 소녀의 말을 곧장 이해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나의 의아한 반응을 본 소녀는 아차 하는 표정을 지으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혹시 당신도 저와 같은 유령인가요? 아니? 난 그냥 학생인데? 그리고 멀쩡히 살아있기도 하고. 하긴 그렇겠죠. 역시나 라고 말하는 듯한 소녀의 표정에는 티나지는 않았지만 허둥지둥하는 기색이 잔뜩 묻어있었다. 대뜸 내게서 죽음이 보이지 않는다느니 내게 자신과 같은 유령이 아니라느니 하는 말을 일말에 설명조차 없이 꺼내다니 어지간히도 말주변 없는 유령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내가 대신 묻는 수밖엔. 그런데 갑자기 유령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소녀에게 건넨 첫 번째 질문이었다. 소녀는 질문을 받는 것도 익숙해 안 하는지 잔뜩 당혹스러운 기색을 내비치며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다짜고짜 유령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해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믿기 힘들겠지만 지금 당신 눈앞에 보이는 저는 유령이니까요.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유령 말이에요. 소녀는 자신의 차분한 목소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더듬거리는 투로 자신이 유령임을 설명했다. 그렇구나. 뭔가요? 그 반응은 어째서 의심하지 않는 거죠? 자기 앞에 나타나 다리를 건 사람이 대뜸 자신을 유령이라고 소개하는데. 그게 평소에도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유령이 꼭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 건 도리어 내가 아닌 소녀 쪽이었다. 유체 이탈도 있고 시간 여행도 있는데 유령이라고 없겠는가. 유령과 마주했다고 해서 별다른 감흥은 없었다. 소녀는 내 무덤덤한 반응이 아무래도 믿기지 않는 듯했다. 그런가요? 한 번 정도 사람 앞에 설 각오는 하고 있었는데. 왠지 소녀는 의심해주기를 바랐다는 듯 아쉬운 목소리를 냈다. 나는 두 번째 질문을 건넸다. 네가 유령이라는 건 알겠어. 근데 죽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의미야? 말 그대로예요. 유령의 능력인지 동질감을 갈구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 다른 사람의 죽음이 보여요. 잘 상상이 안 가는데 죽음을 본다. 나는 내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 소녀의 말을 그려보려 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런 걸 말하는 건가? 아니요.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죽는 장면이 보여요.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서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고스란히 색으로 나타나 제게 보이죠. 무서운 능력이네. 잠깐 침묵이 찾아오려는데 소녀는 갑자기 내 손목을 붙잡고는 나를 골목길 밖으로 이끌었다. 나의 손목을 붙잡은 소녀의 손은 유령이라는 말에 겁맞게 싸늘함이 느껴졌다. 자, 봐요. 소녀는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한 중년 아저씨의 눈앞에 손을 흔들어 보였다. 하지만 그 아저씨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저 신호가 바뀌기만을 계속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소녀는 자신이 유령임을 증명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던 모양이었다. 신호가 바뀌고 그는 반대편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걸어갔다. 옆에서 사람이 다가오자 소녀는 다시 나의 손목을 붙잡고는 인적 드문 골목길 속으로 숨어들었다. 골목길로 숨어든 소녀는 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다. 저 사람은 병으로 죽나 봐요. 다행히 평범한 장면이네요. 허무하리 많지 새하얀 색이에요. 소녀는 자신이 준 죽음의 감상을 감정없이 읊조렸다. 그녀의 곁에 맴도던 음울함이 한층 더 지침을 더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위화감이 드는 음울함이다. 자, 이제 확실해졌죠? 제가 유령이라는 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잠시 생각에 빠진다. 방금 전 소녀의 말에 섞여있던 다행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다. 그런데 말이야, 괜찮아? 뭐가요? 아무리 유령이라 해도 사람이 죽는 장면만 계속 보다 보면 맞아요. 방금 그 사람처럼 평범하게 죽는 사람도 있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애초에 반박할 생각은 없었던 것처럼 소녀는 내가 말을 꺼내자마자 나의 이야기에 수긍했다. 소녀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풀쩍 주저앉았다. 무서워요. 더 이상 사람이 죽는 장면도 보고 싶지 않고 영혼처럼 이곳을 떠돌아다니고 싶지도 않은데. 소녀가 울먹였다. 힘겹게 목소리를 쥐어짜내는 소녀를 바라보며 그제야 음울함 아래에 가려져 있던 그네의 애때어 보이는 외모가 눈에 들어왔다. 많아봤자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녀의 얼굴엔 나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무거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소녀가 겪었던 감정을 나는 아무래도 가늠할 수 없겠지. 당신의 눈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이에요. 이렇게 누군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던 건. 처음 봤을 땐 당신도 저처럼 유령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그 여자애를 봤겠네? 네, 그 사람 눈에선 죽음이 보였어요. 그때 당신도 사람인 걸 알았죠. 유미가 죽는다. 글쎄 지금으로선 전혀 와닿지 않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도망갔던 거야? 맞아요.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래서 나를 계속 지켜봤던 거고? 네, 소녀의 그늘진 눈동자가 나를 향했다. 자신을 도와달라는 듯한 무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분명 소녀는 지푸라기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내게 무언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리라. 하지만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건... 그런데 지낼 곳은 있어? 소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유령인걸요. 짧지만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의 대답이었다. 그럼 당분간은 우리 집에서 지낼래? 집은 다른 사람도 없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 물론 당분간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다. 그래도 돼요? 몸을 일으키며 소녀는 다시 한번 내 말을 확인한 듯 물었다. 응, 너만 괜찮다면야. 나의 대답을 들은 소녀는 몸을 천천히 일으켰다. 내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겠지. 잠깐 학교에 들렀다 가자. 챙겨야 할 게 있어. 알겠어요. 먼저 앞장서 주세요. 따라갈 테니까요. 소녀는 나의 뒤를 따라왔다.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은 게 마치 그림자가 내 뒤를 따라오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그런데 유령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을 건드릴 수는 있는 모양이네.
길을 걷던 중 나는 문득 생각난 게 있다며 나의 뒤로 따라오고 있던 소녀에게 말을 걸었다. 네, 눈에 안 보이기만 하고 다른 건 살아있을 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배도 고프고 덥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 기분이 더러워지는 것도 빼고요. 그리고 온기도 인기척도 안 느껴졌어. 온기라고요? 아까 네가 내 손목을 잡았을 때 되게 차가웠거든. 그런가요? 그건 처음 알았네요. 기분 나빴다면 사과할게요. 응? 아니야.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으니까. 뒤를 돌아보았지만 소녀는 여전히 고개를 땅에 파묻은 것처럼 푹 숙인 채 길을 걷고 있었다. 잠깐 봤을 땐 몰랐지만 이렇게 보니 무척이나 안쓰러워 보이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걷다 사고 나겠어. 나는 소녀의 손을 잡았다. 뭔가요? 갑자기 그렇게 아래만 보고 걸으면 위험하잖아. 그렇지만 나를 빤히 바라보던 소녀. 소녀의 눈동자가 나를 처음 바라봤을 때처럼 흔들렸다. 기분 나쁘면 놔도 돼. 짓궂네요. 그러고는 소녀를 내 손을 조금 더 세게 잡았다. 따뜻해요.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소녀는 나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